12일 설용수 방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은 온통 금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제도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수직 700km까지 날아갔다니까 아마 1분 이내, 그러니까 한 30초, 40초 이내에 한국 어느 지역이든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극초음속 소위 미사일은 지금 현재 미국, 소련, 중국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뛰어든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안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적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안보회의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 얼버무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또 하나의 경계해야 할 부분이 요즘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포퓰리즘, 소위 대중 인기 영합주의죠. 바꿔 말하면 표가 있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곳에 뭐든지 다 주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지금 포퓰리즘을 통해서 국가를 아주 망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왔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의 페론 46년에 나타나서 약 11년간 집권한 동안에 인민이 원하는, 그 당시에 국민이 원하는 거 모든 걸 다 주었어요. 아르헨티나는 당시에 세계 4대 부국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몰골이 처참한 그 상처를 지금도 아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길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양푼을 두들기면서 시가 행기는 것을 봤습니다. 바꿔 말하면 양푼에 넣어놓고 끓일 음식이 없다고 말이죠. 라면이라도, 우리식으로 라면이라도 빨리 의뢰의 정부가 주는 줄 알고 보고바라고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아르헨티나. 자원이 얼마나 풍부한 나라입니까? 그러나 무제한 인민이 원하는 걸 주다 보면 그 결말은 비참한 겁니다. 엘살바도르의 부케로 대통령, 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베네수엘라는 석유 강국이고 중미 국가로서 가장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그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석유 자원에만 의존하다가 국민들의 근면성 상실시키고, 미국의 소위 세일가스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자 수출로가 차단된 베네수엘라는 급기야 인플레가 심화돼서 자기 나라 화폐로는, 국내 화폐로는 물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을 한 자동차를 싣고 가도 계란 한 줄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덩어리 조각을 가지고 거래한다는 말을 들었고, 심지어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가상화폐, 소위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화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린 근간에 또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부도를 만났던 예를 잘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소위 1981년에 나타났던 소위 유명한 총리죠. 파판드레우라는 총리. 그 총리도 정치 철학이 국민이 원하는 건 다 준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속 퍼주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 봉급의 인상뿐 아니라
증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 4일 근무를, 5일 근무를 빼버리고 4일 근무로 바꿔요. 공무원의 파업권을 허락합니다. 날마다 파업합니다. 민생은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밥 안 들어오도 11년 집권을 하고 국가부도를 만납니다. 2010년 유럽을 떠들썩하게 했던 IMF 구제금융은 결국 유럽연합의 공동 지원과 IMF 구제금융으로 기사회생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그리스처럼 비참한 나라가 없어요. 옆에 있는 스페인 그리고 심지어 이태리까지도 국민 성향은 뭐든지 원하면 준다는 정치적 공약 때문에 망가뜨려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도 날마다 소확행 공약 또는 골목형 공약 별의별 놈의 용어를 붙여가지고 후보 한 사람이 한 50개씩 공약을 지금 남발했어요. 그 돈은 천문학적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1000조가 넘었지 않습니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1100조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일할 의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서자 머릿속에 계산이 착잡해지죠. 부부가 공동으로 직장을 다녀서 임금을 받아온다 해도 아마 평생 10억이 넘는 아파트에 도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부랴부랴 국민주택, 신혼여행주택, 신혼부부주택 등 별놈의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약이란 문자 그대로 빌공짜 공약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출발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이상적 국가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습니까? 국가 안보가 안전합니까? 갈등은 심화되고 안보는 공허하고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그 이후에 K방역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우리를 존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태해지고 정책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우리 방역은 상당한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아직 대량으로 우리나라에 전염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방역은 됩니다만은 만일 어떤 경우는 2만 명 또 심지어 크게 본 사람은 8만 명까지를 보고 있어요. 확진자죠. 소위 양성 판정자. 만일 판정을 한 8만 명, 몇만 명 받아놓으면 확진자, 위험한 수에 육박한 환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명이 될 수 있어요. 평상가동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얼마나 많은 보건 인력들이, 방역 인력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충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가 미래, 젊은이들의 희망, 자살 예방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OECD 국가에서는 가장 창피한 나라로서부터 벗어날 것이고, 경제는 지금 5위권, 6, 7위 또는 10위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이미 선진국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가 아닙니다.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시스템 작동에 있어서는 아직도 후진성을 못면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율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얼마나 심각한 것이 우리를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까? 탄소 배출량의 중립 문제라든지 기후온난화가 몰고 오는 이 기후변화의 대응 능력이 또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등 착잡한 일들이 산적한데 정치인들은 표만 있다 보면 어디든지 가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대부분 포퓰리즘이라 이겁니다. 인기 영합주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그런 경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국민이 눈을 벌겋게 뜨고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 얼마 전에 중앙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 주역의 대가 김석진 옹이 한국민을 향해서 신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에 아주 마음에 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 선택이죠. 그 선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봤더니 김석진 옹은 뭐 옛날 분이죠. 95세니까 소인과 군자를 가려서 뽑는 거라 그랬어요. 소인과 군자. 그러니까 군자를 뽑아야 된다. 물론 옛날 공자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소위 인의예지를 또는 시비지심을, 측은지심을 또 사양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군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자는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소인은 자기만을 쫓아서 남을 돌보지 않는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인배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도자 중에서 소인을 선택할 것이냐 군자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쉽게 표현을 해놨어요. 소인은 어떤 말을 하고도 얼굴도 안 변하고 잘 뒤집고 내부를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을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겉말만 번드르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인이라고 규정했고, 대인은 말과 마음이 함께 가는 사람, 말을 함과 동시에 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어떤 평가를 할 때 군자에 대해서 좀 무겁게 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순발력이 떨어진다느니, 아이디어가 모자란다느니, 또는 정책 반응이 부족하다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내다보면 소인은 겉은 번드르라고 말은 잘하는데 속을 안 비치고, 군자는 말과 행동 그리고 속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규정을 해 선택하라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포퓰리즘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를 제 나름대로 선택한다면 저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가관입니다. 국가관 중에서 우리 같은 분단국은 뚜렷한 안보관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분단이라도 과거의 신라, 백제, 고구려처럼 이념이 없이, 물론 물리적 수단으로서 공격을 하고 영토를 뺏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그런 무서운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이라고는 아직도 통일이 아닌 혁명을
어떤 영토의 연결이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아닌 해방을 그들의 논리대로 주장하는 집단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살아야 할 동족이고 통일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인류가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핵입니다. 핵은 공격 능력, 비대칭 전략이면서 공격 능력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생존을 전면 부정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소규모의 전쟁은 국지전이 났어도 핵 앞에 볼모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들여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체제에 수능을 하고 목숨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철한 안보는 방어력이죠. 우리는 절대로 공격은 안 할 겁니다. 안 해야 되겠습니다. 왜? 다시는 군사적 통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방어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게 평화가 곧 전쟁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들에서 나온 말 같은데 북한의 선제 타격을 얘기했더니 그걸 전쟁을 끌어들인다느니 그런 아주 안보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안보의 궁극적 목적은 북의 핵무기 사용을 못하게 하는 선제 타격입니다. 과거에 대북 전략 가운데 5027, 29 같은 거 보면 존엄 참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핵을 명령할 수 있는 명령자를 먼저 타도해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하 벙커에 있을 것 같으니까 벙커버스타 같은 무기를 소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형 전폭기로 폭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하 100m까지도 파괴하는 폭탄을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 그런 위협을 북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북은 언제든지 부분적 전쟁이나 국지전을 통해서 우리를 볼모로 잡고 점진적으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버리는 혁명을 할 것이라 그러니. 그러니까 방어의 최고의 무기는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실험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대해서 시비를 건다면 안보관에 대해서 어떻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관을 뚜렷하게 갖고 국가안보를 최우선 아주 정치적 신념으로 삼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통합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도덕과 윤리라는 낡은 잣대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틀러, 나폴레온, 무소리니 다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지도자들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민주적 절차를 거쳤어요. 국민투표를 거쳤다 그런 얘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지도자가 됐어요. 김정은이도 형식적인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전인대회 같은 걸 통해서. 북한에도 대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민대의원들. 그 사람들 전원회의하고 그 사람들이 해서 또 지역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의원이 되고 대의원 중에서 지도자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 합법적 지도자들이 독재를 휘두르고 인민을 죽음의 계곡으로 몰아넣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우리가 신봉해야 할 만한 정치적 신념이라고 하는 이유도 인권, 자유, 민주 이런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원하는 최소한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가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이 거의 무시당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사회 질서를 통합하려면 본인부터가 그러한
인격적, 도덕적, 윤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게. 도덕의 기준은 양심이죠. 그러나 그 양심은 각기 개인의 판단에 달라요.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종교적으로 서로 가치관이 다르듯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공평할 수밖에 없다. 법치가 양심을 토대로 한 터 위에서 질서를 회복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법의 개념을 확실히 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만 우리가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근본의 가치, 앞에도 지적한 소위 인지의 지죠. 그리고 윤리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이상의 질서, 둘이 모이면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인간사회.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란 것은 그 여러 형태의 조직 시스템이 있어요.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군대도 있고, 여러 또 이익 집단들끼리 모임도 있고, 또 봉사단체도 있고, 그런 조직에는 조직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그 룰을 우리는 윤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윤리, 그 직업윤리, 국가윤리, 공공의 질서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런 공공의 질서를 뛰어넘지 않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이거. 개인의 도덕적 양심 기준과 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사회 질서에 순응하는 그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적 질서의 기준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지향적이야죠. 마치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동물들 아닙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경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선진국을 표현할 때 경제적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잖아요. 그의 국방력이라든지 또 사회 통념이라든지 도덕 질서라든지 윤리 질서 이런 걸 다 계산하죠. 그 선진 질서죠, 그런 것들이. 응? 요즘 우리 선도국이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기술 선도, 윤리 선도, 이런 거 다 선도해야 돼.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이타정신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당군 성조가 우리에게 아주 국가적 교훈으로 가르쳐 준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이웃을 이렇게 하라. 그 질서의 기본 위에 경천이 있고 광명이 있고 홍익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개국 정신이에요. 우리는 다시 근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립이 도생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생이 바르게 간다. 그런 뜻이에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는 미래가치.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식이 넘치는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공정한 국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직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늘 정진을 하기 위해서는 정사, 생각이 발라야 된다. 정은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정행, 행동도 발라야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진해 가면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직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란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말도 보시하는 거예요. 말도. 먹는 것만 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정직한 지도자를 3월 9일에는 뽑아서 국가안보관이 투철하고 사회 도덕 윤리에 뒤처지지 않고 국가의 미래 비전, 우리가 희망하는 통일도 결국 통일을 통해서 국가 번영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편안하고 여기서 통일의 부담을 져버린다면 통일은 우리의 브로오션이에요. 브로오션. 북한에 무제한의 자원이 있어요. 지금 희귀자원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산업이 피해를 봅니까? 얼마 전 요소수 사태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히토류 같은 거 많이 수입을 억제해버리면 북한에 히토류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국가가 되면 남쪽에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뭐 5대 강국이 훨씬 뛰어넘는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했지 않습니까? 2080년경에 세계에서 2개 나라가 선두를 다툴 것이다. G2. 그것이 바로 미국과 한국과 미국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의 문화적 가치가 세계적 문화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 다음 BTS. 이번에도 글로브상, 골든글로브상을 주연상이 아니고 조연상이지만 우리 82사 된 오영수라는 어르신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국제적 표준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3월 9일 선거는 포퓰리즘을 경계하자. 표만 있으면 아직 지금 국가보건체가 얼마나 어려운데 심지어 모발까지 무슨 보건 혜택을 받게 하자고 해가지고 그 인구가 1천만이나 된다니까. 아마 이 이익을 보겠다고 호응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다까지 지금 이 동행 같은 거 보면은 희귀병, 난치병들 걸려가지고 치료비가 1년에 3억씩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지원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후보자들 불필요한 공약 가지고 아르헨티나의 페론 같은 사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사람, 알살바도르의 부켈로 같은 사람, 그리스의 파판데로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오늘은 포퓰리즘 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